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올렸던 광고 사직 브이로그 잘 보셨나요?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좀 사지 않았었나 생각하는데, 오늘은 제 직업인 온라인 콘텐츠 마케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랑 그날 있었던 광고 사직 비하인드 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광고 사직 비하인드가 더 궁금하시다 하면 아래에 타임라인 적어놨으니까 그쪽으로 먼저 클릭해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콘텐츠 마케터라고 해서 블로그,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뭐 우리 회사라든지 아니면 대행을 맡고 있는 다른 회사의 그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블로그로 홍보를 해주는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카드뉴스라든지 뭐 간단한 원컷 콘텐츠를 기획을 해서 SNS에 올려주고, 똑같이 유튜브도 뭐 쇼폼이라든지 메인 영상을 기획해서 제작한 뒤 업로드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케팅 쪽으로 일할 수 있는 그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광고 대행사 그리고 인하우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질 수가 있고요. 일단 광고 대행사는 말 그대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홍보를 해주는 거고, 인하우스는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인하우스가 우리 회사의 제품이랑 서비스만 홍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클라이언트를 갖고 있는 광고 대행사보다는 업무가 조금 덜 빡센 경우가 많은데, 다만 이제 뭐 나는 여러 기관이라든지 뭐 여러 경험이나 이런 거 경력을 좀 쌓고 싶다, 그러면 좀 빡세게 배우고 싶다면 광고 대행사를 가는 것도, 저는 광고 대행사도 다녀봤고 인하우스도 다녀봤고, 지금 직전에 공고사직 당하는 그 회사가 인하우스인데, 회사에서 하는 일이 유아체육 그리고 어린이 행사 대행 업체였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콘텐츠 마케터 업무 외에도 뭐 제안서라든지 기획서라든지 이런 걸 작성해서 뭐 기관이나 입찰할 때 제출하는 업무도 했었어요. 행사가 모두 주말에 이루어지니까 행사가 잡혔다 하면 주말에 출근을 해서 행사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에 필요한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포스팅을 하곤 했었죠. 콘텐츠 마케터가 하는 일을 보면 뭐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SNS 계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뭔가 좀 쉬워 보이고 좀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운영해 본 적이 있으면 이런 일을 시작하기 쉽기는 해요. 다만 개인 인스타나 계정을 굴리는 거랑 회사 공식 계정을 돌리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객에게 스토리텔링 할 것인지, 브랜딩을 어떻게 할 거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히 고객에게 노출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주 3회, 아무리 못해도 주 2회 정도 콘텐츠를 계속해서 꾸준히 업로드를 하는데, 이걸 보통 루틴을 돌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루틴을 체계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월간 기획을 짜는 거고, 뭐 그날, 그 달에 어떤 주제로 포스팅을 할 건지, 어떤 주제로 컨셉을 잡아서 SNS 카드 뉴스를 게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짜놔야 되기 때문에, 그 달의 시즌 아니면은 뭐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체계적으로 좀 짜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 3회 콘텐츠를 기획을 해서 컨셉을 잡아가지고 약간 시리즈물처럼, 회사의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캐릭터를 좀 활용을 하고 싶어서 캐릭터를 이용해서 뭐 인스타툰 제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어린이 안전수칙이라든지 아니면 유아체육,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아체육 서비스나 놀이교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신사업으로 약간 뉴스포츠에 관련된 협회가 하나 신설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다 곱하기 2, 협회도 똑같이 그렇게 루틴을 돌렸었는데, 아무래도 클라이언트가 많았었던 광고 대행사보다는 그래도 2개밖에 없어서 막 그렇게 엄청 힘들진 않았어요. 저는 이 일 자체는 너무 저한테 잘 맞고 되게 재밌었어요. 물론 블로그 포스팅은 제가 직접 작성을 하는 거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자이너는 아니기 때문에 주간 기획안을 아까 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달에 내가 2주에 어떤 콘텐츠를 올리고 싶다. 뭐 어린이 안전 뉴스다 하면은 그 안전 뉴스에 대한 주간 기획안을 다 쓰고 뭐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 이런 거를 다 작성을 해서 주간 기획안을 디자이너 쌤한테 넘겨요. 그러면 디자이너 쌤이 제 주간 기획안을 보고 카드 뉴스를 제작을 해서 저한테 다시 줍니다. 그럼 저는 그걸 받고 그걸 올리는 날짜에 SNS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뭐 시즌별로 구독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프로모션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해야 되고 이벤트를 했을 때 당첨자가 나왔다 하면 그 당첨자분들한테 기프티콘이라든지 선물 보내주는 역할도 제가 다 했었고요. 회사 검색하면 네이버에 네이버 플레이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네이버 플레이스도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만약에 우리 회사에 행사가 있었다 아니면 행사에 대한 사진이 좀 업데이트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러면 주기적으로 소식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사진도 새로운 걸로 좀 업데이트도 해주고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미디어 영상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상 편집은 할 줄 알기 때문에 쇼폰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알아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했었고 메인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쌤이 따로 있었어요. 스토리보드랑 콘티를 짜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를 콘티를 짜면서 영상쌤이랑 좀 기획 회의도 하고 이렇게 게재만 하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올린 콘텐츠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반응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뭐 댓글이라든지 좋아요, 뭐 저장이나 공유 이런 수치들을 직접 실적표를 작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시청 지속 시간 그리고 노출률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콘텐츠 리스트업을 해서 그 달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목표를 해서 이만큼 방문자 수를 올리겠다. 뭐 이만큼의 누적 조회수를 높이겠다. 이런 KPI대로 잘 달려가고 있는지 이런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기에 정말 딱 좋은 작업이라서 이 업무는 꼭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 행사에 나갈 때 입찰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 제안서라고 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PPT 자료 말고 디테일하게 그 행사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50에서 200페이지 정도. 그래서 정성적 제안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발표할 수 있는 PPT 자료도 따로 작성하고 그런 것도 했고 행사가 열려서 홍보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경품이라든지 선물이 필요하면 이런 것도 다 주문을 해야 되고 외부 업체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외부 업체를 섭외하는 일 그리고 섭외가 끝났으면 그 비용을 정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행사비 정산하는 것까지.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제가 맡은 본업이었고 중소기업이면 내일이 사실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사무 업무나 자bil 같은 것도 막 저한테 넘어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 본업 말고 했었던 게 회계장부 관리하는 거, 연차 관리하는 거, 법카 관리하는 거 그리고 탕비실 관리하고 간식 주문하는 거 그리고 뭐 스마트 스토어 CS 관리라든지 이런 거 하고 제가 예전에 특허청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허 상표 같은 거 출원하는 거 그리고 신사업으로 아까 시작했던 유스포츠도 이게 베이스가 미국 베이스의 스포츠였기 때문에 뭐 경기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영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칙이나 그런 자료들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번역하는 것도 다 제가 했고 뭐 사실 자전거까지 얘기를 하면 진짜 끝도 없어요. MBTI가 사실 M프제거든요. 근데 일할 때는 진짜 극 대문자 T예요. 완전 효율충. 비효율적이고 막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 2번, 3번 하거나 막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서 항상 미리 계획하고 시간 배분 철저하게 해가지고 데드라인 전에 다 끝내놔야 되고 무조건 시간 엄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손도 빠른 편이고 실행력이 좀 좋은 편이어가지고 절대 일을 막 미루거나 이러는 걸 되게 싫어해요. 좀 모르는 분들이 보면 별거 아닌 일을 하는 것처럼 되게 쉽게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답정너라든지 막 승부게 하는 거 그리고 막 캐치마인드 이런 거 정말 일할 때 정말 싫어하고요.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체계 없이 일하는 거 그리고 분명히 이런 걸 체계를 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 제가 채용이 된 이유가 저희 팀에 이제 디자이너랑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시는 쌤밖에 없고 그분들이 기획을 따로 해본 적도 없다. 나는 홍보 같은 거 잘 모른다 라고 하셔가지고 경영상 악화이지만 그 경영상 악화인 거 중에
누군가를 잘라야 됐을 때 제가 가장 필요가 없다라고 뭐 대표님이 생각을 하셨으니까 저를 내보냈겠죠? 근데 그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 있었냐면 제가 하는 일을 되게 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그 회사에 대한 뭐 행사라든지 이런 콘텐츠가 하나 나오기까지 진짜 월간 기획 쓰고 뭐 시즌 같은 거나 아니면 주간 기획 이런 거 다 쓰고 막 신경 써가지고 하고 그걸 디자이너한테 넘겨서 디자인을 받고 이렇게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걸 계속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 같은 건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인스타그램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블로그를 운영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어쨌든 마케팅이 효과가 나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할 수 있냐 이 문제인 건데 나도 인스타그램 전혀 몰랐는데 계정을 내가 한번 직접 만들어보고 사진을 한 장 올렸었다. 근데 되게 쉽더라.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다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계정을 만들고 내 사진 올리는 건 되게 쉬워요. 해시태그도 올리는 거 되게 쉽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느냐.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할 줄 아니까 이건 굉장히 쉬운 업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굳이 얘가 필요 없어도 다른 사람한테 SNS 할 수 있는 기존 직원한테 시키면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남의 일을 기본적으로 좀 쉽게 생각하시는 마인드도 있고 뭐 디자인이던 영상 편집이던 평소에 하시는 그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들어보면 남의 일 진짜 쉽게 생각하세요. 이미 저도 제 본업 말고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쌤들도 다 많았었거든요. 디자이너 쌤도 그렇고 영상 쌤도 그렇고. 그래서 이미 그냥 본업과 그 자빌의 그 퍼센테이지가 비율이 거의 5대5에 맞먹고 가끔 본업도 제대로 못할 때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저를 내보내고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을 반반을 이렇게 떼서 나눠준다고 하니 민심이 떡나게 될 수밖에 없죠. 다들 이제 보이콧 하겠다. 사무 업무 같은 경우는 서로 나눈다고 하면 나눌 수는 있어요.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상표 출원 같은 경우나 뭐 영어 자료 같은 거 번역할 일이 있거나 하면 그거는 뭐 별리서 선임하시던지 뭐 번역가 쓰시던지 하셔야겠죠. 제가 있음으로써 좀 그쪽으로 돈을 좀 많이 줄여드렸는데 저희가 지원 사업 같은 거를 쓰면 매출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매출이 작년에 비해 거의 1억 5천 가까이 올랐더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좀 많이 일을 제대로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경영상 악화라고 하시니 그리고 보통 제안서 같은 거를 디벨롭하고 기획서를 제가 직접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서 행사 하나를 운영하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한 3, 4개 정도 되거든요, 행사가. 근데 보통 행사는 1000단이란 말이에요. 제가 쓴 블로그를 보고 뭐 프로그램 계약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전화 오신 분들도 꽤 있었고 그렇게 해서 계약이 성사된 정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경영악화라고 해서 왜 매출이 올랐는데 경영악화지? 왜 나가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었냐라고 들어보니까 그 엠바토라고 해외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 템플릿을 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법카로는 결제가 안 돼서 영상쌤이 가장 많이 쓰니까 영상쌤이 개인 카드로 그 결제를 하면 근데 그게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30만 원을 당장 줄 돈이 없어서 일단 법카로 30만 원어치를 긁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현금 융통도 안 되고 굉장히 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이 지경으로 돈이 없나 싶긴 한데 뭐 어쨌든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 나오긴 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날짜도 10월 29일 화요일 그것도 오후에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뭐 일을 해서 경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0월 말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이틀 정도 남았는데 10월 말까지만 하고 실업급여를 타거나 아니면 11월까지 한 달치 월급은 줄 수 있긴 한데 대신 4대 보험 가입 없이 일을 해야 되고 월급만 줄 수 있고 이때는 실업급여는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개소리였어요. 근데 내 발로 나가는 게 아닌데 왜 실업급여를 본인이 뭐 해주고 말고 그래서 당장 다음날
근로기준법 다 다시 뒤져봐가지고 30일 전에 저한테 통보하신 것도 아니고 서면은 물론이고 구두로도 통보하신 적이 없고 갑자기 10월 말 이틀 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11월 달 정상적으로 4대 보험 넣어서 근무할 거고 실업급여도 당연히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야겠다. 그랬더니 뭐 떠보신 거였는지 아 그래요? 뭐 그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냐. 왜냐면 저희가 인건비 같은 거를 보통 국가 지원 사업으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 지원 사업을 써야 되는데 이게 보통 2월 달에 많이 제출을 하거든요. 이 제출을 하기 직전 3개월 이내에 내보낸 사원이 없어야 되는데 11월이면 딱 그 3개월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지원 사업 그거 신청하겠다고 제가 당연히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거를 못 해주겠다, 해주네 못 해주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너무가 어이가 없어서 이제 그 뒤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싹 서류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히 다 보고 불법으로 했었던 거 다 잡아내고 그리고 이거를 되게 막 애걸복걸 막 아 우리가 너무 경영도 어려운데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막 부탁하면서 한 거여도 사실 들어줄 수가 없는 그 요구인데 이걸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뭐지? 싶었어요. 일단 저희가 저희 본업 자체로도 매출을 많이 올렸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팔린다고 하시길래 사실 저희는 영업직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주변 지인들이나 그 일을 직접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구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늘봄이라든지 방과후 뭐 초등학교 쪽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뭐 여름방학 전에 너 작업을 하고 좀 제안서를 갖고 물건을 가지고 막 좀 돌아다니고 어필을 해야 2학기나 아니면 못해도 내년 1월에는 들어갈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지금 여름방학 전에 빨리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광고를 걸어서 좀 노출을 많이 시키고 상단 노출시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보지 않겠냐 이런 것도 제안을 드리고 지금 회사에는 영업 사원이 따로 없거든요. 본인이 영업을 직접 뛰시거나 만약에 그게 싫으면 영업 직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 직원을 뽑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릴 때는 그냥 네 그거 해야죠 이러면서 되게 흐지부지 하다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 이거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했다 계속 이런 말만 하시고 그리고 영업 직원도 원래 보통은 영업직 뽑을 때 기본급 플러스 내가 그 판만큼에 대한 초과된 그 인센을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기본급 없는 영업 직원 채용 공고를 처음 봤어요. 기본급을 아예 없이 그냥 인센만 주겠다. 그래서 영업 사원은 뽑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면 막 본인이 막 초조해가지고 막 발품 판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나는 내가 대표니까 내 제품이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 진가를 알아봐서 나한테 직접 와서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광고 같은 경우에도 광고를 걸어서 상단에 상위 노출이 되면 대기업 같은 좀 큰 기업이 우리 걸 보고 좋아가지고 뺏어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좋은 거였으면 진작에 대기업에서 이미 하고 있거나 이미 진작에 뺏겼죠? 저희가 런칭을 이걸 하는 걸 2월 달에 시작하고 스토어 런칭을 6월 달에 했거든요. 그럼 벌써 거의 반년이 다 됐는데 대기업에서 이거를 몰랐을까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그런 어이없는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투자는 하기 싫고 돈도 쓰기 싫은데 내가 대표니까 자존심도 굽히기 싫고 제품 파는 거는 온라인 마케팅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뉴스포츠다 보니까 이거 온라인 마케팅으로만 의존을 할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기관이라든지 이런 관계자분들도 만나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걸 저희가 말을 해도 하나도 안 하셨어요. 블로그 조회수 같은 것도 조회수도 1000% 넘게 막 증가시켜주고 온라인 마케팅으로 비본 것도 되게 많고 한데 정작 본인이 안 움직이니까 물건이 제대로 잘 팔릴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빨리 탈출한 게 신의 한 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두고 나서도 되게 징글징글하게 짜증나게 했었던 회사였거든요. 그 퇴직금을 보니까 기본급으로만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행사를 9월, 10월 달에 나갔으면 이 행사비가 주말 수당이니까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왜 없지? 하고 같이 준 서류를 봤어요. 근데 사업소득 신고서라고 해서 제가 행사를 나갔던 그 행사비를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마 뭐 아무튼 세금 줄이고 뭐 기본급 좀 줄이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법인 소속인데 사업소득 보통 프리랜서라든지 기타 자영업, 개인 자영업자분들이 신고를 하는 그거거든요. 우리 회사 행사인데 제가 피아노 칠 줄 알아요. 그래서 회사 행사에 피아노 연주자가 필요해서 제가 피아노 연주를 하고 그에 대한 뭐 수당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는 피아노 연주자로 이 회사랑 근로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 회사 행사도 사업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게 맞거든요. 고용된 그 고용 내용을 가지고 근로 내용으로 광고했잖아요. 회사 홍보에 필요한 뭐 회사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촬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제안서 쓰고 내가 기획서 썼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맞거든요. 그리고 뭐 국세청이나 이런데 국가기관에 답변을 받았을 때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셔가지고 세무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만약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뭐 세법이 있는지 법적 근거를 좀 찾아봐 달라. 아니나 다를까 법적 근거가 없었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맞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다시 재정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퇴직금이 무려 20만 원 조금 넘게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입사 시에는 연봉으로 들어갔었는데 뭐 그 다음에 이제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근데 회사가 어려워서 연봉을 많이 올려주진 못하는데 지금 받고 있는 세후 월급에서 2만 원 정도 더 주겠다. 그래서 세후 얼마, 그러니까 2만 원이 더 추가된 세후 얼마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근로소득세를 저보고 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세후라고 하면 4대 보험이랑 근로소득세, 뭐 기타 세금 이런 걸 다 공제한 실수령 금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보통 세후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지 근로소득세를 추후정산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로소득세를 추후정산하겠다는 말도 없었고 저한테 사전에 하시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로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본인이 알겠다고 인정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입금은 해줄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러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그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쓰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 이렇게 작성을 했죠. 근데 그 담당 공무원이 조회를 해보더니 이거 계약 종료로 지금 상실 신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신청서에 제출한 내용이랑 다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종료 아니고요. 권고 사직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럼 정정 요청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회사에 연락해서 이거 정정하셔야 된다. 이거 계약 종료로 잘못 기재하신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도 바꿨고 이런 식으로 꼼수와 불법이 판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시간 많은 백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무사무실이랑 회사를 탈탈 털어서 참교육을 시켜줬죠. 그리고 저만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팀원들한테 알려주고 그다음에 체육팀들은 진짜 행사가 시즌 진짜 많으면 거의 100에서 150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데 퇴직금에서 그만큼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체육팀한테도 그래서 다 알려드리고 이런 사실이 있으니 좀 참고를 해서 확인을 꼭 꼼꼼하게 하셔라 라고 알려드렸죠.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이러는 거 좀 불편하다 뭐 이런 걸 굳이 하나하나 따지냐 자기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 이제 이해관계가 단련이 됐다 하면은 엄청 하나하나까지 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나는 꼼수 부리고 싶고 이렇게 불법 하고 싶고 너네 돈으로 사실 지원 사업도 그렇게 되면은 자격이 안 되는데 계약 종료로 작성을 해서 어떻게든 세금 탕진해보겠다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가지고 그 막아드렸습니다. 저랑 관련된 건 나머지는 다 잘 해결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탈탈 털어드리고 이제 직원들도 다른 분들도 다 내막을 알고 이래가지고 지금 민심이 아주 나락을 갔어요. 그래서 아마 더 추가적으로 이탈을 할 직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간 다음에 제 일을 반반으로 나눴지만 그 일도 지금 당연히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온라인 쪽은 거의 지금 잘 안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영상쌤도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만 하고 나와서 실업급여를 탄다고 했는데요.
진짜 다들 여기 회사가 너무 싫으니까 나가고 싶어서 제발 나도 좀 잘려줬으면 좋겠다. 너 진짜 너무 부럽다.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영상쌤이 잘리셔가지고 자기 실업급여 타고 잘릴 수 있고 여기 회사 안 다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는 저는 여기 1년 넘게 다니면서 처음 봤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남으신 디자이너쌤 힘내세요.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었거든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너 어떡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조건 나한테 맞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돈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대표님이니까 내 회사 아니고 네 회사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절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 중 없는 폐가밖에 더 되겠어요. 회사가 잘 돌아간다, 특히 중소기업이 잘 돌아간다, 이거는 운영진의 운영보다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조금 더 밝은 소식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